15번입니다. 15번은 이제 요약집 112페이지 참조하시고 분양가 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데 분양가 규제는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최고가격제죠. 그걸 정해놓고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자 지금 시장에서 평당 1,000만 원을 이제 받고 있는데 정부가 제한을 해서 800만 원으로 규제하죠.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를 인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를 비교한다면 분양가 규제는 결론은 분양가가 인하되겠죠. 그럼 분양가를 인하시키게 되면은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질도 떨어지죠. 그래서 공급도 줄어들고 질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신규택이 안 나오니까 중고택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요. 투기 가수요. 그러니까 투기 가수요 위주로 갑니다.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급도 없고 또 청약을 받게 되면은 또 청약 받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럼 저소득층들이 더 주택 구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화로 바꿔요. 그죠? 그럼 자율화는 네 마음대로 받으라니까 분양가를 그냥 해요. 분양가가 인상돼요. 그럼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공급도 늘어나고 질도 높아져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질도 높아지고 그렇지만 투기 수요가 줄죠. 실수요 위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소형주택 위주로 가요? 대형주택 위주로 가요? 그러면 대형주택 위주로 가게 되면은 저소득층이 주택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려워진다는 건 똑같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1번서부터 설명을 하면 분양가 규제의 배경은 저소득층의 주택 부담 구입이라고 적었어요. 구입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분양가 규제는 공급자의 생산성을 악화시켜요. 장기화 갈수록 공급량이 감소하죠. 주택의 질이 저하되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또 낳게 되겠죠. 근데 3번 자율화로 전환되면 신규주택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면서 주택 공급도 증가하고 택시 수요도 증가하죠. 4번에 가시면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의 대형화가 되면은 그 규모 상한선을 설정하기보다는 대형 호화주택의 재산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 맞죠. 근데 5번에 가시면 분양가를 자율화해서 시장 경제에 맡기게 되면은 그냥요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저소득층들을 위한 공급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정답은 5번이죠. 보시면 되고요. 16번 갑니다. 자, 16번은 그냥 71페이지 참조하시는데 지대론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이제 71페이지 참조하시고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대론은 무슨 합파와 무슨 합파가 있어요? 고전합파와 신고전합파. 고전합파는 지대를 잉여로 받죠. 그래서 신고전. 그래서 얘는 지대를 그냥이다, 잉여다. 얘는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생산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제가 고전이고 고전잉어 신고 비용 했죠. 그러면 5번이 바뀌었죠. 신고전합파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요소 비용으로 받고 고전합파가 잉여로 본 거죠. 바뀌었나요? 이제 마르크스하고 이 리카도를 얘기하겠는데 리카도는 그냥입니까? 비옥도의 차이입니까? 그럼 비옥도 들어가면 그냥이에요. 리카르도 찍으셔야 돼요. 그럼 리카르도는 그냥입니까? 비옥도의 차익입니까? 수학액의 차익이죠, 그죠? 그러면 차익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지대가 다르니 아주 지대가 낮은 한 개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안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합파죠? 그러면 곡물 가격이 지대를 형성하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높아 지대가 높은 거죠. 곡물 가격이 높다는 것은 비옥도가 좋은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마르크스는 절대요. 자본주의 체제니까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토지의 사유화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나오면 제가 마르크스 찍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니까 그냥요 강제적으로 거둘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절대.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죠. 얘는 신고전압하죠.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되면 개량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은 거죠. 그러면 1번이 틀렸죠. 1번 마르크스 있어요? 얘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로 인해서 한계지 지대가 발생하도 보았다까지는 맞는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고가의 상승이 지대 상승이에요. 지대 상승이 고가예요. 지대가 고가 상승으로 바뀌어야죠. 4번이 맞죠. 차익지대는 미카도가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수확액에 차이가 생겨서 차익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옥도가 제일 높은 게 수확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익지대들이 비옥도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높은 우등지에도 발생한다. 4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 버제스의 동심원도 단액이죠. 호이트 선형도 단액이잖아요. 다액은 헬수와 루만이 나와야 돼. 한 명씩만 주장했으니까 단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튜넨이 우리가 토지 자원 활동 입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지대가 여기가 지대고 여기가 시장이고 중심지고 외곽이라면 한계지대 곡선이 집약적일수록 가파르죠. 조방이 완만하다. 그러면 여기서 튜넨에 의하면 토지의 자원 활동은 입지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지불 능력자에게 할당이 되면서 지대 곡선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외곽입니까? 시장 가까이 있습니까? 시장에 가까이 입지한다고 하셨어야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갈게요. 자, 17번은 이제 조세에 대한 종합적인 거니까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조세의 경제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자, 우리가 가장 큰 기능은 소득재분배죠.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에 나눠주잖아요. 근데 자원배분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갖는다. 갖죠. 서민들은 주택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한테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도 자원을 해서 공급을 배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기능도 갖는다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냐. 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죠. 자,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부과해야 돼요.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건 가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용도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동일한 세금 차등가세를 부과한다고 고치셔야죠. 그래요? 자, 양도세 중과에 공급이 동결됐다는 건 물량이 잠겼죠. 그럼 물량이 나와 안 나와? 공급 증가 감소죠. 가격 어떻게 될까? 상승할 수 있다고 하셔야죠. 자, 4번이 맞죠? 헨리 조지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이지만 얘는 완전 비탈화 쪽을 전제로 하죠. 그럼 완전 비탈화 쪽일 때는 토지 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 외국이 초래되지 않는다. 자, 5번은 자, 아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분리라고 적으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탄력에다가 유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해요? 그럼 누가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죠. 오케이? 4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18번은 야매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건 세 글자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현가, 또 내부 지수하고 내부하고 현가 내부 지수. 할인은 말고.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내부만 찾고 지수만 찾으면 돼. 세 가지만, 그죠? 초등학생도 알겠다, 그지? 그러면 현가 내부 지수만 찾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디 있어? 오케이, 내부. 또 수현재 가치가 순효가야, 그죠? 순효가. 잘 찾았고 또 연평균 순효가. 또 지수만 똥을 쳐. 다 어떻게 찾아? 지수만 똥을 치고. 또 그럼 몇 개야? 5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계속 얘가 연습했죠. 근데 어떤 단어만 암기하시라는 거야. 평가 내부 지수. 아시겠지, 그지? 이거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 큰일 나. 그죠? 그래서 아예 안 되는 사람들 저거가 평가 내부 지수만 고려야 된다고. 알겠죠, 그죠? 이렇게. 시간 얼마 안 남았어. 5개죠? 이렇게 5개고.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19번은 다음은 주택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은 맞죠? 그렇죠? 대출 시점에서 대출자들은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지가 인플레에 대한 위험할 수 있죠. 그냥이야 더 받아야 돼. 그러면 고정금리가 변동보다 이자가 높죠. 맞아요? 2번 변동이 하게 되면 차입자가 위험하죠. 그럼 아까 분양가 상한제 있었죠. 상한제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죽겠다. 자, 상한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상한은 이걸 제한시켜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보셨어? 그럼 최저임금제는 못 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발. 아까 문제 중에 최고 가격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러면 최고라는 것은 올리지 못하는 거야. 상한이라는 건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차입자. 대출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암만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못 올려요. 잔고를 못 증가시켜버려요. 그럼 대출 기간을 차입자로 바꾸셔야죠. 2번 틀렸네. 3번. 자, 3번으로 가시면은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조기상한하죠. 그럼 대출 기간이 무슨 상한? 조기상한이 하면 더 커지겠죠. 그죠? 고정금리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가 유리할까? 차입자가 유리하죠. 안 바뀌니까. 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동이면 차입자가 불리하겠죠. 지가 전가되니까. 무슨 금리이기 때문에? 고정이기 때문에 차입자가 유리하죠. 대출자가 불리해지고 못 올리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그냥 그 지문을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상황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학교론이 현실적으로 변동이자를 대출을 한다 해도 대출 기간의 금리 변동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2번이 정답이죠. 보시고요. 자, 20번은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뜨는데 들어가 볼게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포트폴리오는 구성하는 개별 자산 수가 많을수록 좋죠. 증가될수록 포트폴리오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분산 효과라고 맞아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가 상관계수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상관관계요. 그럼 아까 자산수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4개면 4개 다 투자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고 여기서 딴 거를 이런 걸 커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부터 볼게. 지금 4번을 봐봐. 4번에 보시면 박스 쳐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 변동 있어? 이거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없으면 금리 어떻게 돼 있어? 촘촘하죠. 비체계적이야, 체계적이야. 그럼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건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어. 조류독감이 터졌어. 주가 떨어졌지.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야. 그럼 얘랑 관련이 돼야 돼? 반대인 게 좋아? 반대인 게 좋죠. 이게 키포인트야. 그럼 상관이 많은 게 좋아? 상관이 적은 게 좋아? 정말? 적잖아. 적은 게 좋잖아. 그럼 이 계수가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그럼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반대 방향이 좋죠. 이제 다 오셔서 이제. 근데 이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까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면 그냥입니까? 완전히 동일합니까? 동일한 방향은 플러스 1 때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0도 분산 효과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1은 10%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은 완전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번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잘한다. 그 분산 효과 더 커지겠지. 3번이 정답이네. 얘는 자산의 수익률이 그냥이야? 동일해. 동일한 크기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플러스 1로 고치셔야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해도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마이너스를 플러스 1만 고치시면 돼요.
4번 했고 5번 포트폴리오 관리해야 돼. 그 위험에서 포트폴리오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떤 위험이 있어? 비체계적 위험이 되죠. 이해하셨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번은 우리가 다음 모의고사가 궁금하실지 모르지만 다음엔 제가 네일리 냈고 그 다음에 4회차에 컨버스 냈거든요. 올해는 컨버스가 뜹니다. 뭐가 뜬다? 컨버스. 자, 지금 21번은 제가 놀라웠던 거는 허프가 예전에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모의고사에 3개를 냈더니 3개를 낸 거야. 그죠? 근데 이건 좀 틀려. 봐봐. 지금 한림점의 총 지출 가능 금액이 100억이지. 근데 원래는 A, B점만 있었잖아. 근데 그냥 C가 들어왔어.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지. 그럼 증가를 찍으면 돼, 안 돼? 빨리 증가 찍으시면 빨리 지우세요. 쪽팔려요. 옆에서 보면. 그러면 감소하거나 감소 쪽으로 가야 되죠. 변화 없다는 건 더 쪽팔린 거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그냥 매출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허프는 다 구해야 돼요. 유인형을. 마찰 계수라는 게 있어요? 마찰 계수가 2로 거의 다 시험에 나와요. 근데 3이면 3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A의 유인형. 학습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냥 매장 면적의 비례. 매장 면적이 4천이죠. 거리가 2니까 제곱이죠. 1000이 되겠죠. 자, B의 유인형을 봤더니 B는 매장 면적이 9천이고 거리가 3의 제곱이니까 1000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그냥 유인력이 같아. 그럼 50대 50이네. 그럼 100억에서 얘가 얼마를 처먹어? 50억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해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럼 이게 어떤 놈이 들어왔어? C가 들어왔어. 이 새끼 나쁜 놈이.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 확 줄이겠지. 맞죠? 그러면 A가 가져갈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겠죠. 그럼 C도 구해야 되잖아, 그지? C도. 그럼 얘가 매장 면적이 얼마 들어왔어? 32,000원. 그러면 딱 생각하는 거지. 굉장한 놈이 들어왔다. 왜? 매장 면적이 크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지? 작은 놈이야, 큰 놈이 들어왔어. 그럼 매출액이 확 줄어들겠지. 맞아? 또 그래 또. 자, 그 다음에 거리는 좀 멀죠, 그죠? 그럼 구해보는 거야. 얘는 얼마나 처먹을까, 유인력이. 32,000에다가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얘는 2천을 먹네. 많이 먹네. 그럼 얘가 확 중간에 차단시켜버리겠네. 그럼 A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돼요? 밑에 다 깔아야 돼요. 깔고 들어가야 돼, 밑에를. 그래서 A, B, C를 깔고 A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A가 1000, B가 1000, C가 2000이죠? 그럼 4,000분의 1000은 4분의 1을 먹는 거예요. 그럼 25%를 먹는 거죠. 그럼 얼마가 줄었어? 25억이 감소됐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제 문제를 뺏겨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매출액만 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응용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시켜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예요. C가 들어왔다면 매출액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2번 갑니다. MBS 아시죠? 자, 그럼 야매로 가는데 MPTS는 네 글자니까 콜방어가 안 되지. TS는 다 누구한테 가?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중요하니까 패스지. 그럼 다 누구한테 넘겼어? 투자한테 넘기죠. 그럼 지분형 주택저당증권 MBS가 되는 거예요. 이건 투자한테 가고 얘는 콜방어가 돼 안 돼? 네 글자니까 안 되지? 좀 못알았어. 미안해. 조시상한 시가 아니라 조기상한 시, 그죠? 뭐 이것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치겠어. 못하냈어. 그죠? 그러면 콜방어 실현할 수 없다. 맞고요. MB는 발발이죠? 누가 다지겠어요? 발행기관이 다지는 발행이에요. 발행기관이 다지니까 우리가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채권에 대한 거와 저당권을 다 발행기관이 보유하고요. 4번은 혼합형이죠. MPTV는 페이수래요. 혼합형이기 때문에 원투저발이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그럼 투자자가 조기상한 위험을 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얘는 콜방어가 돼요, 안 돼요? CMO는요? 왜요? 근데 얘는 단기가 됩니까? 장기수 됩니까? 장기수 돼요. 근데 CMO도 그냥요,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러면 얘가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 얘가 조기상한 위험은 투자자가 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5번 시행모두 그냥이야 조기 계상하니하면 투자자가 부담해. 맞는 지문이에요. 네, 4번 들었죠. 저투야? 이제 잘한다. 원투저봐. 이제 곧잘 하네. 저당권이 아니라 원리금 수취권이죠.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지분권이 투자자한테 매각된다. 그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3번 갈게요. 23번은 이상하게 다 지금은 다 느낌이 오는데 5번이 좀 느낌이 안 왔어요. 5번이 이제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자, 역수관계는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면 연연은 그냥요 저당상수가 나와야 돼요. 저당이 나와야 되고. 틀렸죠? 그다음 3번 이제 우리가 4번을 보시면은 3번을 보시면 연내 있죠. 연내면 뭐 감책임 계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죠. 감책임 계수는 자 모으는 거예요. 모은 걸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분립하죠. 그럼 감책임 계수는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금을 계산하죠. 적금 부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2번 정답이 되고 4번을 제가 모의고사 냈는데 작년에 이걸 뺏겼어요. 얘네들이. 뭐가 틀렸을까요? 이걸 뺏겼어요. 난 깜짝 놀랐어. 진짜 막 전기가 왔는데 이건 어디를 보냐면 번호 봐봐. 이따가 넘겨봐봐요. 28번을 보면 느낌이 확 와요. 28번 아래를 활용해서 무슨 균등 상환 방식 무슨 상수가 필요해? 그럼 저당상수는 원금 균등이 필요해? 원리금이 필요해? 이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내가 어디다 흥분하다 왔어? 4번 하다 왔지? 알았어. 그러면은 아까 그 문제를 봤듯이 저당상수는 언제 사용하는 거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융자금액에 대한 매년 분리비율을 계산한다. 정답은 2번인데 5번이 어려워요. 아직 안 떴는데 대한민국의 문제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얘예요.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을 얘기할 거예요. 자,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요. 갑돌이가. 자, 아파트가 만약에 2억짜리인데 A은행한테 1억을 빌립니다. 그냥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무슨 상수를 써요? 상수가 저당수밖에 더 있어? 그러면 이걸 쓴단 말이야. 그럼 1억에다가 곱하기 저상을 곱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은행이 지금 그냥입니까? 이자율이 상승했습니까? 그러면 더 받죠. 그러면 그냥요 저당 상수가 커져요. 커져서 원리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근데 감책임 계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적금을 해서 불입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주택연금을 낼 겁니다. 다음 주 문제도 23번 문제 낼 거예요. 주택연금을 계산할 때는 감책임 계수 쓰거든요. 자, 주택연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갑이라는 60세 이상 70세 노인께서 지금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제 타내는 건데 주의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얘한테 가서 그냥요 보증서를 발급해야 돼요. 보증료를 내죠. 그다음 저당권 설정도 얘한테 하는 거죠. 그럼 얘한테 보증서를 주게 되면 얘가 그냥 여기서 금액만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입니까?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됩니까? 상환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연금을 타먹는 거는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5억을 설정해놔요. 그러면 이 A은행이 이 할아버지한테 5억짜리 적금을 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이야 이자를 먹어요. 정말? 만약에 자, 이 공사나 정부가 은행한테 이 할아버지한테 무이자로 연금 줘라. 그럼 안 하겠죠. 할 놈이 어디 있겠어? 안 하지. 무슨 말 알아서? 그러면 주택연금액은 이 할아버지한테 그냥이야 5억짜리 적금을 들었어. 나중에 타먹네. 그걸 처리해가지고. 그 만약에 무이자라면 10년 동안 맨날 5천만 원씩 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이자가 안 붙어. 그럼 5천만 원 못 줄까? 그보다 적게 줄까? 왜? 이자를 먹으니까. 돌아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감책임 계수 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감채임계수를 쓴다는 것은 그냥요 주택 연금에 써요. 연금에 쓰는 거죠. 맞습니까? 야매로 갈게. 나봐. 저당 상수는 원리금이죠. 그럼 저당은 그냥이야 은행이야. 그건 은행이 먹는 거예요. 원리금은. 맞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은행이 먹어요. 이 영감이 먹어요. 그래서 감채임계수 영감이 먹으니까. 알겠습니까? 저당 상수는 은행이 먹죠. 그러면 이자를 많이 하니까 그냥이야 은행이 많이 먹어. 저당 상수는 많이 올리는 거죠. 감채임계수는 누가 먹어? 영감한테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작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적금을 들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들이 와서 복리라고 해요. 복리. 막 적금이 아주 좋은데요. 이자가 아주 높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적금액은 똑같지만 그냥입니까? 분립을 해야 됩니까? 근데 많이 분립해요. 좀 적게 분립해서 내가 많이 타먹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영감이 처먹는 거죠. 이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은행이 그냥이야 원리금을 늘려. 그럼 저당 상수는 그냥이야 은행이 먹어. 저당 상수는 커지고 감채임계수는 누가 먹어? 영감이 먹는 거는 적게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5번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23번을 낼 거예요. 그럼 봐봐. 원리금 나오면 무슨 상수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없어요. 그럼 그냥이야 나눠.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누고 주택연금 나오면 다음 주에 뭐 사? 감채임계수 찾아야죠. 이해하셨습니까? 번호도 23번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다 틀릴 걸 아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답은 2번이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24번. 여기서 맛이 가서 24번 쉽게 냈어. 자, 몇 번이야? 1번이죠, 1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기업에도 강의를 하다가 기업 강의가 돈이 좀 되거든요.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봐봐. 보통 투자가 많아요? 투기가 많아요? 투기가 많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도 내부자 정보가 많잖아요. 제가 정치는 얘기하지만 지금 조국이라는 분야에서는 문제가 많죠. 사모펀드.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니치를 활성화시킵니다, 지금. 법이 완화돼요. 근데 올해는 완화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잖아요. 그럼 국토부 같은 데가 니치를 추천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적어놔봐요. 신한 알파 리츠라고 있거든요. 그냥이야 상장이 돼 있어.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리츠를 활성화시키는 게 강하기 때문에 리츠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법은 안 바뀌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학자 입장에서 그냥이야 활성화시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리츠는 무조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한 문제 배정을 해요. 믿어. 자, 1번, 24번. 몇 번 정답이야? 533 아시지? 그럼 자기관리는 5억,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3억이요. 맞습니까? 자,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왔냐면 예전에 제가 2000년도에 박사학위를 들어갈 때 저희 선배가 리츠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때가 자본금이 200억이었어요. 200억이 모입니까? 안 모이죠. 그래서 그냥이야 계속 낮추죠. 맞아? 낮추는데 그냥이야 한계가 있어. 5억에서 지금 못 낮추니까 여기서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533 자기 관리는 얼마? 5억.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3억이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오케이 바리?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자기관리가 탄생하셨어요. 그럼 설립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출생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아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죠. 3번은 적으세요. 3번은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적으세요. 그럼 그 회사를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자문해주는 회사예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가 중요하죠. 자, 얘는 국장한테 제가 인가를 했어요. 예전에 등록이라고 그랬어요. 등록. 1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문하고. 그래서 등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을 보시면은 얘도 출제가 잘 되는데 이 회사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현금도 보여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매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이 MBS예요. MBS는 그냥이야 주택저당 증권이야. 그럼 주택을 저당 잡았지?
그럼 그냥 증권이야, 부동산 증권이야? 현금에 많이 보유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보유하는 거야? 부동산의 70%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중개 건축물도 포함이 된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 자, 25번은 LTV와 DTI죠. 둘 중에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LTV는 L을 V로 나누고 DTI는 D를 I로 나눠요. 자, 그럼 LTV는 LTV 찾고 부동산 가격 찾아서 곱하시면 돼요. 자, 지금 담보 가격이 3억이잖아요. LTV가 70%죠. 372 2억 1000이죠. DTI가 60%고 연소득이 3000. 그러면 원리금이 1800만 원이죠. 그럼 1800만 원 원리금이 나오면 빨리 무슨 상수로 나누셔야 돼요? 저상으로. 0.1이니까 1억 8천이 되겠죠.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니까 1억 8천을 대출해 주겠죠. 근데 기존 대출이 얼마 썼어요? 까야겠네. 그럼 1억 2천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자 26번 갑니다. 자 26번을 보시면은 자 요건 이제 제가 어디를 유인하냐면 이것도 별표를 하나 쳐보시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무조건 들은데 2번이 틀렸죠. 자 순영가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얘가 더 우수하죠. 요구 수익률로. 내부 수익률법은 그냥이야 내부 수익률이 붙었어. 내부 수익률 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 그러면 재투자도 내부 수익률을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순영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은 모두 기간 중에 수익을 당해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건 맞는데 내부 수익률법의 경우에는 재투자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죠. 2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수하다 그랬어요? 순영가가 더 우수하죠. 그래서 1번에 재투자로 내부 수익을 사용하는 내부 수익보다 대조 요구 수익률로 사용하는 순영가가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죠. 순영가가 투자 판단 중으로 선호하고요. 3번 순영가법은 순영가가 뭐보다 커야 돼요? 0.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커야 되죠.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의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내서 1200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0원으로 할인해야 되죠. 근데 얘는 무조건 1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그냥 해야 1000원을 밑으로 깔아요. 깔고 요 차익이 200원이면 20%가 나온다 했죠. 그러면은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할 때 그 사전에 그냥이야 요구 수익률 할인율을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4번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그냥이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야. 수익 성수를 뭘로 만들어? 2번이 틀었으니까 맞으니까 그냥 읽으면 돼. 그 다음에 5번을 가시면 내부 수익률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1년이 나오는데 27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수익성 지수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한 번도 3등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죠? 자, 할게요.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예상형을 풀다. 투자 안에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죠? 박스 쳐보세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항상 지수가 나오면 앞에 게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요? 수익이 올라가요? 그러면 유출이 올라가겠어요? 유입이 올라가겠어요? 유입이 올라가죠. 유입이 알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죠. 자, 그게 좋고 단 현금 유출은 기초고 유입은 기말이다. 연년차라고 돼 있죠. 연년차 0 빵원차. 그 현금 흐름을 현금 유출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박스에 0년 있어요? 얼마예요 그게? 그럼 2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그러면서 우리가
그 3년차까지 현금 단위의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할인율이 연 10%죠. 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얘네들이 1년, 2년, 3년을 550만 원, 1210만 원, 1331만 원을 낸 이유가 있어요. 왜? 딱 떨어지기 위해서. 맞나요? 왜? 그래서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10%로 받습니까? 그래서 0.1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 곱하면 1.1이죠? 세 번 곱하면 1.331이니까 딱 떨어지겠죠?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500 나오겠죠? 500.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날 봐요. 정보가 추구할 때 항상 8,800만 원, 7,700만 원 나와요. 그럼 8,800만 원을 1.1로 나누면 얼마야? 8,000이 되겠죠. 아따. 7,700만 원을 1.1로 나누면 7,000이 되고 550을 1.1로 나누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550을 낸 거예요. 500을 맞추기 위해서. 맞나요? 요것도 요로 나누니까 그냥입니까? 1,000이 됩니까? 1,000이 되죠. 딱 떨어지죠. 그래서 2,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2,500만 원을 2,000 나누게 되니까 1.25가 되니까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된 거죠. 체크하셨어요? 분위기 안 좋아요? 2,0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냥 했어요? 할인을 했어요. 2,500만 원 됐죠? 그걸 올려가지고 1.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28번으로 갈게요. 자, 아래에 대한 원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작년에 찍었던 건데 2차 년도를 구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28번 갑니다. 작년에 찍었던 문제인데, 자, 1년 차와 2년 차에 저당 잔금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상환이 됐어요. 100만 원이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100만 원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100만 원. 자, 그러면 원리금은 이 100만 원에다가 그냥요 저당 상수를 곱해요. 12%죠. 0.12니까 1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를 빼면 원금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자는 아직 상환이 안 됐으니 100만 원에다가 10%를 곱하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 그러니까 원금이 첫 해는 2만 원이 나와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2년 차의 원금입니까? 제가 어떻게 구하냐면 10%죠. 그럼 10%는 항상 앞에 2를 놓고 1.1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그냥입니까? 1.1을 곱하면 됩니까? 그럼 얼마가 나와요? 22,000원이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5%다. 그럼 몇 점 몇을 곱하면 돼요? 1.05를 곱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걸 구하는 과정이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반을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왜 나왔냐면, 들어보세요. 자, 지금 첫 해는 100만 원이었죠? 얼마가 상환됐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98만 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힘들다는 거죠. 98만 원에서 얘는 똑같죠? 대답해요. 그냥야 이자가 줄어요. 100만 원이 남았어요. 98만 원이 남았어요. 10%죠. 9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빼게 되면은 2만 2천 원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돼? 야매로 가야 돼. 몇 점 몇을 곱하면 돼? 1.1을 곱하면 되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얼마를 대출 받았죠? 나 천천히 갈게. 100만 원이죠. 원리금은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0.1이니까 12만 원이 됐죠? 이자는 아직 첫 번째 상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쵸? 강의 좀 참여 좀 해주세요. 몇 분이 지금 일 못 하시는데? 그럼 그냥이야 10만 원이 돼, 이자가. 그 원금은 2만 원이 나오죠? 두 번째 원금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빼주고 곱해야 됩니까? 빼주고 곱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몇 점 몇을 곱하면 1.1 곱하면 얘가 빨리 튀어나오는 거죠. 맞나? 그래서 작년에 3차년도를 내가 예상했어요. 그럼 3차년도는 그냥입니까? 여기다가 1.1을 곱하면 됩니까? 1.1을 곱하면 되죠. 맞죠?
그럼 얘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원리금은 똑같습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정을 빨리 풀려면 얘에서 1.1을 다 곱해버리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빨리 풀었으면 2만 원이 나왔으면 여기다 몇 점을 곱하면 1.1 곱하면 22,000원이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10%면 몇 점 몇? 1.1. 5%면 6%면 대답할 때까지 간다. 7%면 1.07이 가야 되죠. 1이 앞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10%면 0.1인데 앞에다 1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해야 돼? 야매로 가야 돼? 야매가 안 가면 이걸 가정에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분명히 특강할 때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얘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중간 가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기다 몇 점 몇만 곱하면 되니까 1.1 얘를 냈고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여기다가 1.1입니까? 1.1이고 여기서 얘를 빼니까 얘가 돼서 작년에 적준이 돼서 해커스의 수강 후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올해 제가 특강에 많이 나오면 수강 후기 좀 올려주세요. 올릴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2만 원에다가 1.1을 곱하면 22,000원이 나온다는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지금 한 20년째 강의인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정해졌어요. 얘는 원금이에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 원금이 균등해요,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기다 1.1을 곱해서 빨리빨리 구하셔야 그 이자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큰데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좀 뜸합니다. 그죠? 뜸한데 요거는 좀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28번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자, 29번은 183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관리 파트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페이지 184페이지 가시면은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그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2번이 정답인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2번은 되게 쉬운 게 재산 관리를 지우세요. 재산 관리가 아니에요. 재산 관리는 우리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자체가 부동산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거든요. 그럼 재산 관리가 맞아요? 시설이 맞아요? 뒤에 시설 사용자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시설이 들어갔고,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시호 들어갔죠? 시설은 그냥입니까? 다 기술적인 면입니까? 시설로 들어가야 되죠. 고쳐주시고. 다른 건 쉬워요. 1번 자산은 당연히 자산이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 부채고, 3번은 기능이라는 게 들어갔잖아. 그러면 기능의 유지에서 건물의 수리 점검되는 건 기술적 측면이고, 위탁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전문업자한테 맡겨. 합리적이 편리하지. 전문화하는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기밀 유지의 측면에서는 자기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보다 유리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셔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일단 오늘 그 앞에서부터 쫙 한번 훑어드릴게요. 넘기시면 올해 적중되는 문제를 갈게요. 2번에 별표 쳤죠? 2번. 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몰라도 지금 어려운 게 그냥이야 그 지역 내야. 내니까 얘가 적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ENG가. 그 다음에 또 적중되는 거는 자, 적중되는 것만 고를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7번 문제가 어려웠죠? 그럼 7번에 그냥입니까? 열등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습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의 정답이 5번이었죠. 아직 안 나왔지만 동일하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에요.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에 보시면은 아까 1번하고 3번을 바꿨죠. 2번이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 정답. 이거 중요하고요. 12번 문제를 많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안 되시면 정보 비용에 비입 들어갔죠. 그럼 할당이 들어가야 돼요? 불안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3번에 가시면
초과임과 투기는 비읍이 안 들어갔죠. 그럼 불완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3번 괜찮습니다. 13번에 가시면은 1번에 정보의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얘는 오래 안 뜨더라도 언젠가는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돌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편익이나 비용이나 뭐보다 크면 그냥에 대해 정보 개입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어떤 게 보다 크다면 그냥입니까? 가다 가소입니까? 가다 가소가 돼요. 그래서 볼 것 없이 무조건 개입이 필요하다고 가셔야 되고요. 공공재는 그냥입니까? 과소입니까? 과소고, 금융지원은 간접이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시는데 지금 1번을 보시면 마르크스는 신고전이잖아요. 그럼 얘는 비용으로 봤어요. 그러면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고 하셔야 되죠. 그게 가장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4번이 정답이니까 그렇게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18번. 자,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라 그랬죠. 두 글자씩 되는 거. 어떤 거 얘기해봐. 현가, 내부, 지수입니다. 이것만 나오면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가, 내부, 지수를 아예 적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찍는 거는 20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수익률이 동일한 크기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로 그치셔야죠. 분산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찍는 거는 넘기셔서 24번입니다. 리츠는 무조건 떠요. 자기관리는 5억, 위탁과 기업 고정은 3억이죠. 이게 뜨고요. 그 다음에 26번 가시면은 순영가법은 그냥해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할인하니까 요것도 잘 뜨겠고, 그 다음에 27번도 만약에 나온다고 했죠. 요것도 유출 밑으로 내리고 유입을 올리는데 아까 그냥이다 딱 떨어진다. 요거 28번 있어요. 28번은 먼저 그냥입니까? 첫 해에 원금을 구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몇 점 몇씩 1.1씩 곱해 나간다는 거를 꼭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작년에 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뜰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혹시라도 장기로 가실 분들은 또 내년에 뜰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해서 2만 원에다가 1.1을 곱하니까 22,000원이 튀어나온 거죠. 5번 정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9번은 그냥 2번이 시설이죠. 네,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